지난주 금요일 오전 68세의 정순자 할머니는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리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순자 할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모두 날렸다고 말입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살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똑같은 수법이라고, 이번 달에만 5번째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사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대방은 너무나 친절했고 신뢰할 만했으며 무엇보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받았고 믿음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수익금은 미끼였고 신뢰는 무기였으며 6개월은 덫을 완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순자 할머니가 전 재산을 투자한 다음 날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좋은 투자 기회를 제안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신뢰를 무기로 삼는 사람들. 65세의 박영수 씨는 1년 전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왔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대화 중에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박영수 씨는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은퇴 후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데 친구는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투자했다는 증거를 보여줬고 실제로 수익이 났다는 통장 내역도 보여줬습니다. 박영수 씨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40년 지기 친구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100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수 씨는 기뻤습니다. 역시 친구를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도 100만 원이 들어왔고 세 번째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더 투자하고 싶다고, 얼마까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니 많이 투자할수록 좋다고 말입니다. 박영수 씨는 남은 예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친구의 전화번호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텅 비어 있었고 다른 동창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장, 급하게 만드는 심리작전. 70세의 최동수 씨는 작년 여름 부동산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설명회는 그럴듯했습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강사가 나와 부동산 시장을 분석했고 성공 사례를 보여줬으며 투자자들의 후기 영상도 틀어줬습니다. 강사는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 주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다고 말입니다. 선착순 한정 모집이라고, 이미 절반 이상이 마감됐다고 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조급해졌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도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최동수 씨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진다고, 지금 계약하면 특별 할인을 해준다고 말입니다. 최동수 씨는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회사 주소가 명확하지 않았고 환불 조항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으며 투자금 보장에 대한 내용도 애매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갈등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최동수 씨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환불을 받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최동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원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법적으로 어렵다고, 사기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계약서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송을 해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회사 자체가 껍데기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한 달 후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최동수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미 해외로 도피했고 재산은 모두 빼돌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최동수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5천만 원은 퇴직금의 절반이었고 노후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도 숨겼습니다. 부끄러웠고 자책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을까? 왜 가족과 상의하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장, 권유를 이용하는 사기꾼들. 63세의 이정희 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정중했고 전문적이었으며 은행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이정희 씨의 예금 계좌가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고,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황한 이정희 씨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상대방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계좌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정희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름과 계좌 번호, 최근 거래 내역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씨는 안내대로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직후 상대방은 말했습니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이틀 뒤에 원래 계좌로 돌려놓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불안해서 은행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은행원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전화를 걸 리 없다고, 명백한 보이스피싱이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장, 복잡한 서류 뒤에 숨은 함정. 67세의 한미란 씨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좋은 땅을 소개받았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라고, 몇 년 후면 가격이 몇 배로 뛸 거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그럴듯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개발 계획서와 지적도,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계약서까지 말입니다. 한미란 씨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땅은 실제로 존재했고 주변의 개발 조짐도 보였습니다. 중개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미란 씨는 1억 원에 그 땅을 샀습니다. 계약서는 복잡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했고 여러 장에 걸쳐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빨리 서명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관심이 있다고,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고 말입니다. 한미란 씨는 제대로 읽지도 못한 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으며 중개인이 보여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한미란 씨가 산 것은 땅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1억 원은 고스란히 사기꾼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클라이맥스, 패턴을 발견. 정순자 할머니와 박영수 씨, 최동수 씨, 이정희 씨, 한미란 씨. 이들은 모두 같은 피해자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모두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을 사칭했습니다. 오랜 친구, 은행원처럼 보였습니다. 둘째, 모두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소액 성공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소액 투자로 수익을 내거나 실제 땅을 보여주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넷째, 모두 복잡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긴 계약서,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절차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다섯째, 모두 혼자 결정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 예방의 첫걸음. 피해자 모임에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가 방문했습니다. 경찰 출신의 이 전문가는 수십 년간 금융사기를 수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심리를 이용한다고, 욕심과 두려움, 신뢰와 조급함을 무기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의심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의심해야 합니다. 오랜 친구도, 같은 교회 교인도, 은행원처럼 보이는 사람도 의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간입니다.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일주일은 생각하고 가족과 상의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확인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록되어 있는지, 과거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하십시오. 네 번째 원칙은 기록입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서류를 보관하며 약속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가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상담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십시오. 무료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 실전 대응법. 전문가는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법도 알려줬습니다. 만약 누군가 좋은 투자 기회를 제안받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먼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명함을 받고 회사 주소를 방문하며 사업체 등록증을 확인하십시오. 인터넷으로 회사를 검색하고 리뷰를 읽으며 민원이 있었는지 찾아보십시오. 둘째, 수익률을 의심하십시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 거의 확실히 사기입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 없는 높은 수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십시오.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변호사 비용 몇십만 원이 몇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이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다섯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일곱 번째 장, 이미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는 즉각적인